자, 지난 시간 거 잠깐 복습을 해볼게. 여러분들이 기초 쪽지 시험에서 봤던 거야. 자기가 지금부터 문제를 놓치면 생명은 길이 없다. 명심해라. 일단 생명현상에서도 헷갈린 친구들이 있을 거다. 다음 시간에 이거 나눠줄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잊어먹지 말도록 해. 노트나 이런 데 써놔. 제가 틀린 내용들, 문구들은. 너네가 본 생명 특성 거기 앞에 있는 예문 있지? 이게 작년 1년 동안 나왔던 예문이. 여기. 아마 니들이 이제 계속 이걸 똑같은 예문을 보게 될 거다. 징그럽게 보게 될 거다. 어차피 그게 니들 시험지에 나오거든. 니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들어간 예문이 나오는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쪽지 시험도 정성껏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니까 전원이 4번은 다 맞았어. 개체 유지적 측면하고 종족 유지적 측면을 잘 구분하네. 근데 아직도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이지 이거와 세균의 차이점을 또 몰라. 헷갈려하고. 그 다음에 화성 탐사의 그 문제가 정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꼭 나오거든. 그게. 알았어? 자기네 학교 선생님이 쌤띵이다. 어우 너무 젊다. 그러면 안 내보내요. 근데 조금 나이가 있으시다. 그러면 이거 냅니다. 너희들은 이것만 알으라고. 분명히 화성 탐사의 목표는 물질 대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14짜리 CO2를 들여보낸다는 건 저 분자를 넣은 거니까 얘는 동화를 일으켜서 혹시 포도당을 합성하지 않나 동화작용을 물어보는 거라면, 두 번째 실험에 뭐 영양소를 집어넣었죠. 그럼 고분자를 넣은 거예요. 그럼 걔가 만약에 생물이 있다라면 이화를 일으키겠죠. 온도가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14짜리 CO2가 발생할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예문은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설명이고요. 기억 또한 생명체 실험을 통해서 없다라는 걸 확신한 실험이에요. 알았습니까? 모두 정답인데 좀 많이 헷갈리나 봐. 이거는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바이러스는요 독립적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어요. 뭐가 없어서? 효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활물 기생한다고 했죠. 살아있는 생물에 들어가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종류가 세 종류로 나누거든요. 세균에 들어간 바이러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박테리오파지예요. T1, T4 이런 애들. 동물성 바이러스가 있고요. 식물성 바이러스가 있어요. 식물성 바이러스는 너희들 교과서에서 배울 겁니다. 토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TMV. 알았어요? 담배잎 병이거든요. 그리고 동물성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이미 3년 동안 순환을 겪고 왔잖아. 코로나로. 그렇게 동물성 바이러스예요. 아니면 조류 바이러스 이런 것들.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공통점? 적어도 생물과 무생물 이런 스킹을 봤을 때 세균과 박테리오파지의 공통점 차이라면 두 개를 찝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핵산이 있다. 그죠? 단백질이 있다. 이 두 개. 알았죠? 그럼 핵산이 있다는 설명이 뭐에도 해당되죠? 유전을 할 수 있는 거고, 뭐가 가능하다? 돌연변이가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까? 나도 해줘. 같이 해줘야 돼. 이렇게. 이거 쉬는 시간에 선생님 풀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 숙제 했죠? 페이지 19쪽까지. 여기 숙제에서 질문 있나요? 질문? 딱히 없습니까? 이게 딱히 없는데 여기서 이걸 틀리고. 다음 시간에는 누적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누적이면 자기가 틀린 거, 저거 다 틀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 공부해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페이지 20쪽을 피세요. 이것이 바로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인데,
여기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 실제로 생명과학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분야가 있을 겁니다. 분야. 알겠어요? 그거 정도 하나 보고 들어가시고, 얘는 특성은 거의 안 나와요, 시험에. 탐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역적이 있을 겁니다. 시험은 얘만 나와요. 알겠죠? 너희들 모의고사에도 연역적 탐구 방법 시험에 나오니까 얘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 자체를 외우셔야 돼요. 이따가 외우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생명과학의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거기 있는 내용들이 보면 연구 대상이라는 거, 요 정도만 알고 갑시다. 여기서 보시면 출발이 얘예요. 근데 사실 물질을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분자만 있는 건 아니죠. 무기, 염류도 있어요. 생명과학에서는 걔 무기, 염류라 부르지만 화학은 뭐라 불러요? 이온 결합 물질이라 불러요. 여러분들 미네랄이라고 부르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온 음료 먹는 게 그것 때문에 먹잖아요. 물보다 흡수가 더 빠르다. 이런 선전 들어봤죠? 왜 빠를까요? 장은요, 무조건 어떤 수용액 상태를 흡수하는 걸 되게 선호해요. 중류수는 흡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100% 중류수 먹으면요, 3시간 동안 설사해요. 알았어요? 그 정도로 뭔가 섞여 있는 미네랄 성분의 물을 우리 융털은 흡수를 하고, 대장도 역시 물만 흡수하지만 걔들도 흡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분자라는 건 뭐냐? 좀 더 거대한 부분을 따지는 거죠. 우리 몸의 유기체 전체를 말하는 건데, 실제로 몸 전체가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분자 구조라는 것은 분자학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분자가 넘어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가 나와요? 세포. 세포학이라는 거 있죠? 암세포 같은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되죠? 조직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병원 가면 뭐 검사한다고 그래? 조직 검사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좀 조직 검사한다면 좀 가슴이 철렁. 여러분들 나이는 그 나이가 아니죠, 참. 니들 친구가 조직 검사한다면 그 친구 유전적인 영향이 커요. 보통의 사람들은 30살 넘게 되면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럼 뭔가 좀 안 좋은 거죠. 그게 이제 양성 반응 나오고 이러면 좀 괜찮고, 음성이면 좀 그렇고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떤 건 양성이 좋고요, 어떤 건 음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몸에 해당되는 기관이 있죠. 그것들에서 세포 덩어리를 떼내는 거예요. 그게 조직 검사입니다. 알겠어요? 조직이 모이면, 자, 이거는 전체 생물에 대한 얘기고요. 기관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식물은 조직계가 있어요. 알겠어요? 조직계가 존재하고, 기관 다음에 개체로 넘어가 버리잖아? 그지? 근데 동물 같은 경우는 요 사이에 기관계가 존재합니다. 소화계, 신경계, 순환계, 이런 것들이. 알았죠? 이거는 다음 시간쯤에 이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개체가 모이면 뭐가 형성되느냐? 개체군이 형성되죠. 자, 이 개체군은 사실 일반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같은 종. 여기부터 이제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밑에 보듯이 생태학, 분류학,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연구해요. 개체군은 같은 종이면서 약간 디테일한 설명을 들어가잖아요. 자라온 환경이 다른 종은 다른 개체군으로 취급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막에 사는 사막여우들 있잖아요. 북극에 사는 북극여우 둘 다 여우잖아요. 온대지방에 어떤 여우 살아요? 전설의 고향에 나온 붉은 털. 온대지방 여우가 따로 있어요. 같은 종이죠, 애들도. 그런데 다른 개체군으로 잡습니다. 알았어요? 같은 종이라도 서로 다른 곳에 적응해서 살고 있다면 다른 개체군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자, 개체군이 모이면 이 다음부터는 다량의 종이 모인 군집이 돼요. 여기부터 이제 생태학 들어가고 분류학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달이라는 사람 알아요? 여러분 유명하지 않아요? 그 사람? 그렇게 뭐
침팬지, 고릴라 이런 애들 연구한 애들을, 그리고 니네 보면은 뭐 요즘에 동물의 왕국 하냐? 아, 동물의 왕국 옛날 프로야? 그럼 안 하냐 아직? 그쪽 사바나는 아니죠. 세렝게티 이런 데 나와갖고 막 사자들 이런 거 찍어주는 거. 요즘에 그런 거 안 하나? 그러니까 니네 때 그거 되게 많이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헐걸? 5시 반에 했었는데 우리 중딩 때 이런 때 되게 많이 봤는데. 여튼 그런 거 다큐멘터리 찍으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 누구 쫓아다니네? 물리학 생태학 연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쫓아다녀. 그럼 막 어떤 사자분만 30년 동안 연구하고 막 이런. 그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한 번은 들어봤을 텐데. 그래. 그런 침팬지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런 데잖아. 오랑우탄 같은 경우도 되게 온순하대, 등치에 비해서. 그래서 그 오랑우탄 집단을 이렇게 생태학 연구하러 가는 사람은 그 옆에 계속 서 있는데. 그럼 한 2주 지나면 그러니까 신경도 안 쓰고 걔들 와서 툭툭 건드리고 그러는. 그러니까 걔들 위험만 안 가면 돼. 가는 길 막지만 안 하면 돼. 막 뭐 하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옆에 있으면 그냥 지나가. 와서 툭툭 건드리고 하고. 되게 온순한. 덩치는 산만한데.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분류학이나 생태학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가 분집이죠. 그래서 분집은 다양한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양한 종. 그래서 분집 그러면 어디든 쓸 수 있어요. 저 풀밭 분집이에요. 풀들이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분집이라는 표현을 쓸 땐 그렇게. 그럼 분집 이후에는 이제 여기에 뭐가 더해지냐면 비생물적 요소가 더해집니다. 그게 뭐예요? 거기에 보이는 게 생태계라는 거예요. 생태계. 자, 생태계는 가장 큰 범위예요. 그래서 생태학은 이런 거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이 왜 사라지나 보는 거예요. 서식지가 무너진 건가, 먹이가 줄어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천적이 등장한 것인가,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뭐가 더해진다고? 비생물적 요소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생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보존 생태학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화석 같은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동물 화석은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육지에서 발견되지? 추론하는 거죠. 아, 이거 옛날에 바다였겠구나, 이런 식으로. 알았죠? 생태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고해과 동물들이 왜 서로 못 잡아서 안달인가? 왜 사자는 행인을 물어 죽이고 먹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 연구하는 거죠, 그 사람들. 그런 것이 바로 생명과학의 특성이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뒤에서 5단원 들어갈 때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 부분은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의 분야가 있는데 이건 그냥 읽어보세요. 알았죠? 뭐 차근차근 본다면 셀프학부터 시작해서 생리학, 유전학, 분류학, 생태학 쭉 들어가면 이게 큰 범위에 해당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생명과학이라는 과를 들어가게 되면 이런 걸로 나뉘어져요. 2학년부터 전공학이. 알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3학년이 되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그 결합 조직의 혈액을 연구하는 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만 연구해요.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가서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하면 2년치를 쳐줘요. 컬리지 졸업한 걸로 좀 무시해요, 솔직히. 서울대 나와서 걔를 몰라요. 서울대가 뭐 세계 몇이고 뭐 아마 설명해도 그냥 저기 조선대 나오나 그다음 뭐 서울대 나오나 뭐 충대 나오나 다 똑같아요. 그냥 2년 다닌 걸로 치고 2년을 더 다니게 해요. 그리고 3년치 전공을 수료하면 의사 자격증을 줍니다. 그 혈액 전문이에요, 얘들은. 그럼 혈액 전문의가 열심히 선방 그 선진 어떤 그 기계를 막 다룰 줄 알아요. 그럼 이제 삼성 의료를 불러요. 그 기계를 들어올 때 의사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된 애들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나 꼭 의사가 되고 싶은데 실력은 안 되고 어떡하지? 찾아오세요. 있어요. 외국에 유학 가서 하면 그 삼성의료원은 왜 그러냐? 그 수백억이나 되는 어떤 기계, 수십억이나 되는 기계를 들어올 때는 기사가 따라와요. 그걸 서비스해주고 그 활용법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이 연봉이 1억 5천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럼 의사를 하나 초빙해 오면 의사도 써먹을 수 있고 걔가 알려줄 수 있고.
그렇게 딸려오는 경우가 많대요, 전문의가. 사실 그런 사람들 되게 많고, 대신 그 사람은 그것만 하죠. 그러니까 큰 병원에만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인 병원 내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분들. 그래도 이제 봐봐요. 우리나라가 전문의로 바뀔 겁니다. 진짜로 전문의. 지금은 내과, 외과 이런 식으로 알려지잖아. 더 조직적으로 갈라질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AI가 진단하고, 그래도 인간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무인기를 만드는 세상이 갈지라도 유인기 한 대가 무인기 4대를 끌고 다녀야 돼요. 명령을 내려야 걔들도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바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꿈이 있다면 버리지 말고 계속 가보세요. 길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상한 건 아니고 안 찾아와서 모르는 거고요. 그렇게 흔했으면 다 찾아갈게. 잘 찾아보시고, 일단 거기에 보시면 세포학, 생리학, 유전학, 분류학,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대충 이게 이쪽 학문이겠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건 내신에서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이 뭔가 예를 들어주고 막 설명해 주걸랑 얼른 빈칸에다 써놓으세요. 노트.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설명했으면 알죠? 3월달에 수업할 때 사진을 딱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고 여기에 대한 기출만 뽑아놓는답니다. 알았어? 서로 협력하자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 이건 모든 과학이 있고, 너희들이 모든 과학을 열심히 해보잖아. 물론 선생님도 니네한테 까놓게 얘기하면 화학 교육학을 나왔어요, 선생님. 근데 첫 학교를 부임했을 때 제가 처음이 통합과학이었어요. 그래서 다 가르치래요. 학교가 그렇게 뭐 좋은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공립이지만. 어떻게? 위에는 선배들은 다 막 50대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사대는 4학년 때 다 배워요. 실제로. 화학교육학에도 물리, 지학, 생명을 다 배웁니다. 배우는데,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배우지 않죠. 근데 교육 지침이 바뀌어서 갔더니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한 반년을 요량진을 다녔어요. 단과학으로. 그 강사들 어떻게 가르치나. 근데 제법 내가 잘 가르치더라고. 근데 웃긴 건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제가 글씨도 똑같이 쓰고 설명도 똑같이 하고 그거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선 2년 있다가 제 거를 제가 이제 단독적으로 단과에 나왔어도 저는 물화생지를 다 했어요. 뭐 이쪽 동네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매치업이라고 하죠. 물리도구, 화학연구, 생명부 이렇게 매치를 해갖고 선생님들이 다녀요. 저는 좀 없어가지고 혼자 다 했어요. 그게 이제 캐릭터가 됐고, 그렇게 10여 년 동안 하다가 이제 한 7년 동안은 서술. 여러분들 옛날 대학교 갈 때 서술형, 부술형, 논술형 되게 많았어요. 쭉 꼽아요. 그래서 생명 걸리면 생명 문제 해야 되고, 화학 걸리면 화학 문제 해야 되고, 그런 식의 시험을 볼 때가 있었거든요. 그거 한 7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느낀 거예요. 과학을 따로따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어떻게든 매치업 시켜보죠. 생명과학에서 말하는 말들이 화학에선 이렇게 말하고, 어쩌면 지학에선 이렇게 통하고.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 생명과학 수업 시간에 들어왔다지만, 혹여나 이 중에 지학을 선택한 친구도 있을 거고, 물리나 화학을 선택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좀 방나하게 해줘요.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고, 이런 식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차분히 잘 들어두고,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한번 여러분들 매치업 시켜서 한 번 할 때 2마리 토끼를 잡으면 좋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일단 생명과학의 특성은 여기에서 요 두 라인에서 끝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탐구 방법이에요. 자, 일반적인 탐구 방법은요, 꼭 생명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과목이 이 탐구 방법을 택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잠깐, 우리가 수학에서 함수 배우죠, 여러분.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에서 결론값이 누구예요? y죠. x를 뭐라 불러요? y를 종속값으로 놓는다면 x는 정의역이라고 하나 알아요? 정의역? 그 중에 딱 선택된 값 뭐라 불러요? 치역이라고 하죠. 막 자꾸 수학 얘기하니까 승질나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과학은 응용학이기 때문에 수학에서 배운 걸 그대로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은 바로 그런 수학적인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펼치는 탐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기납적인 탐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역적 탐구가 존재하잖아요. 실제로 기납적 탐구를 보면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 좀 뭔가 감이 안 와요. 이거 어떨 때 하지?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주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기납적인 탐구는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봐도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합니다. 순서 보세요. 처음에 관찰을 하고 뭐 보겠죠? 자, 그곳에서 뭐를 얻어낸대요? 주제를 선정한답니다. 뭔가 관찰을 했으니까 뭔가 발견을 했겠죠? 그래서 이럴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지 이거를 조사해봐야겠다라고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시도를 해야 될지 관찰 방법 알았어요? 그런 것도 보완하는 거예요. 방법과 절차를 보완한답니다.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제가 귀찮았구만. 안 써도 돼요. 방법과 절차를 보완하면 어떻게 돼요? 수행을 해야 되겠죠. 얘를 수행을 합니다. 그럼 뭐가 뜰까요? 이거 내 결과가 뜨겠죠. 결과를 해석해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규칙성을 발견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자, 지금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자,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요, 앞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관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단어를 막 관찰을 해요. 단어를 막 관찰을 해봤더니 이게 자운순으로 모아놓으면 좀 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사전이잖아요. 예를 들어 동아 프리미엄 사전이 동아 출판사에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걔들이 그 단어를 다 발견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규칙성을 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바로 귀납적인 탐구예요. 자, 귀납적 탐구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과학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돼요. 뭐 멘델의 유전법칙. 멘델은 뭐 가지고 계속 실험을 했지? 완두콩 가지고 계속 실험했잖아. 그치? 그리고 자기의 방법, 여러 가지 완두를 키워갖고 이렇게 교배해보고 저렇게도 교배해보고 해가지고 뭐를 얻어낸 거야? 부모의 어떤 형질이 자손에게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유명한 말로 뭐를 딱 써. 유전이라는 말을 처음 말하게 됩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다윈의 핀치세 연구. 그러니까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다윈이 실험을 하죠. 그죠? 그 실험도 뭡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적응을 새롭게 해서 이것들이 형질이 다를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부리가 다 다른 거죠. 그럼 결론을 도출합니다. 원래 핀치새는 같은 종인데 이것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적응을 통해서 부리가 다른 모양으로 다 진화된 거죠.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지구과학은 뭐가 있을까요? 지구과학 쪽에서는 바로 대륙이동설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베게너가 발견했죠. 아마 지구과학 처음 하는 친구들은 첫 장이 베게너 대륙이동설입니다. 아시겠어요? 해저확장설을 가지고 마지막에 판구조론, 윌슨의 판구조론까지 넘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지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단원인데 그 대륙이동설이 바로 첫 베게너가 주장한 게 귀납적이에요. 어느 날 딱 봤다가 지도를 보니까 저거 해안선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출발한 거야. 그게 결론은 뭐를 못 냈냐면 그렇다면 대륙이 왜 이동했는데 그걸 설명을 못한 거야. 그 다음부터 대륙은 아마 이것 때문에 일 것이다 해가지고 연역적 탐구 방법이 후세 과학자들에게 계속 주장되는 거예요. 걔는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귀납적 탐구로 출발했다가 뒤에 있는 홈즈라는 과학자, 헤서그 디치라는 과학자, 마지막에 윌슨,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연역적 탐구 방법을 써가지고 바로 얘가 처음에 멘틀의 대류 때문에 움직인 거, 증거 찾고 막 해가지고 해저 확장설을 통해서 한 구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역사를 해주는 게 이게 연역적 탐구고요. 물리학은 뉴턴의 운동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뉴턴이 운동 법칙을 딱 발표를 하잖아요. 뉴턴이 발견한 건 3법칙밖에 없어요. 뭐예요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봐서 지구가 사과를 당긴다라고 생각한 건데 그렇지만은 않다. 사과도 지구를 당긴다는 이론을 피는 거예요. 그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문제는 왜 사과만 떨어지지?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러다 보니까 갈릴레이의 반성이 들어온 거예요. 지구는 너무나 덩치가 커서 얘를 똑같은 사과하고 지구가 힘을 작용해도 사과는 질량이 작으니까 당겨오는데 지구는 꿈쩍도 안 한다는 걸 설명해야 돼요. 그게 1법칙이죠. 그 갈릴레이 반성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이 법칙은 물리학자라고 명함만 하고 있으면 다 실험했던 거예요. 힘과 같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물체는 힘을 받지 않으면 등속이나 전기에 있다. 힘을 받으면 속도가 변한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거야? 만유, 인력. 만물이 갖고 있는 인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운동법칙을 딱 보존력학의 틀을 만들어내죠. 이런 것들이 뭐라고? 귀납적인 탐구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 주위의 것들을 모아서 뭐로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로 모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귀납적 탐구입니다. 알겠습니까? 생명과학은 귀납적 탐구가 되게 많아요. 왜? 관찰, 발로 뛰는 게 되게 많거든요. 알았습니까? 그런 걸로. 그럼 얘는 이렇게 칩시다. 그럼 누가 시험에 나온다고? 연역적 탐구가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꼭 적어놓고 외우세요. 자, 연역적인 탐구 방법은 순서를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2단계예요. 문제를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주변에 어떤 일들을 해보니 어려워. 저건 뭘까? 그러니까 문제가 인식하는 단계는요. 의문을 갖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딱 하나잖아요. 하나. 물음표예요.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갖는 단계가 문제인식 단계. 그럼 이 단계가 끝나면 잠정적인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뭐일 것이다 라는 새로운 가설의 설정 단계. 이건 잠정적 결론을 내는 거죠. 현실적 결론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거. 그래서 얘는 maybe가 들어가. maybe. 뭐뭐일 것이다. maybe. 가정. 이것이 들어가는 게 가설의 설정 단계입니다. 아시겠어요? 가설이 설정되면 설계를 하고 이 설계를 통해서 실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죠. 그리고 그에 따른 자료를 해석하고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 문제는요. 자료의 해석 단계에서 앞에 세웠던 가설과 다르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론 도출 단계에서 다시 돌아가요. 도출을 하지만. 알겠어요? 사실은 자료 해석 단계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해석을 했더니 안 맞네?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피드백이라고 해요. 다시 돌아간다. 피드백. 그래서 정확한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뭐 시킨다? 일반화 시키는 거죠. 알겠어요? 일반화까지는 외우기 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과잖아, 그지? 상대방이 문과 애들이 있잖아, 문과. 문과는 이렇게, 문과는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하면 걔들은 어떨까요? 못하겠죠? 자결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딱 외우세요. 알겠죠? 문과는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하라 보면 자결하라는 뜻이다. 자, 이제 여기서 무엇이 시험에 출제가 되느냐? 바로 변인에 대한 것이 시험에 나와요. 바로 이 장면이죠.
여기서 뭐가 나온다? 변인이 나와요.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말은 변인 설정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대주군 설정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게 단독으로. 자, 첫 번째 변인은 모든 값이거든요. 하다못해 실험, 그러니까 종속값도 변인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독립변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종속변인이 있고요. 종속변인은 아까 x에서 y로 함수해서 y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결론이죠. 결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값.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할까? 알았죠? 그럼 독립변인은 뭐냐? 이 종속변인의 결론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인이 바로 독립변인에 해당돼요. 모든 변인. 그게 독립변인이에요. 자, 그 중에 독립변인 중에 이제 우리가 실험으로 딱 선택되어진 애가 있어요. 걔가 조작변인. 다시 말해서 선택되었다는 건 조작을 한다는 얘기죠. 많게 넣고 적게 넣고 안 넣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많은 것 중에 어느 걸 조작을 딱 집었으면 나머지는 뭐 해야 돼요? 통제해야 되겠죠. 그게 통제 변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제되어지는 이 방법을 변인 통제라고 불러요. 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실험군과 대주군입니다. 100% 시험에 나오는 게 당연히 여러분들 실험군은 탐구 설계 및 수행할 때 조작 변인이 가미된 실험군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효소에 관한 그 결과값을 알고 싶다면 효소를 넣고 안 넣고 해서 넣어준 쪽이 바로 뭐가 된다? 실험군이 되고요. 대조군은 넣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대조군은 뭐 하는 놈이냐면 비교 대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조작 변인이 없는 것이에요. 얘는 있고요. 실험군. 알겠어요? 적게 있고 많이 있고 매우 많이 있고 이런 식으로 조작이 되는 게 실험군이고 대조군은 없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해 볼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2년만 있으면 뭐 아빠를 찾아가겠죠? 제2의 아빠. 그죠? 가서 아빠가 똑같은 얼굴도 똑같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아빠인지 알죠? 그런 병원에 가보면 전, 후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죠? 성형 전, 성형 후. 그럼 막 욕구가 오죠. 전에 이랬는데 후가 이렇다고? 이게 제조군이에요. 다시 뭐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어디에요? 저기 짐, 그죠? PT 뭐 이런 데 보면 운동 전, 운동 후 이런 게 대조군이에요. 알았습니까? 당연히 운동을 하지 않은 전 단계가 대조군이겠죠. 비교 대상. 운동을 했던 것이 뭐가요? 열심히 하면 이렇고 좀 덜 열심히 하면 이렇고 이런 식으로 쭉 자세하게 놓겠죠.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대조군과 실험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찾을 때 이 변인 관계는 정확히 이해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흔히 문제 중에 가설의 설정을 묻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 가설 설정을 한번 볼까요? 이 가설의 설정을 가만히 보시면 저 가설 설정 안에 이미 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있고요.
바로 가설의 설정은 얘하고 얘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음 시간에 기초평가는 가설을 물을 거고요. 대조군이 누군지 찾으라고 할 것이고요. 아시겠어요? 그게 전부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실험이 있어요, 이렇게 실험이. 근데 여기 식물이 두 개가 있거든요, 식물이. 이렇게 식물이 두 개가 있는데 누가 봐도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아 합시다. 식물이 똑같아, A, B가. 그리고 햇빛이 비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두 식물의 얘를 측정할 거예요. 이런 실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 가만 볼까요? 여러분, 이 실험을 하는데 이렇게 뭐를 갖다 놓냐면 암시를 씌우는 거죠. 빛을 차단한 거죠. 그리고 광합성량을 측정하면 여러분 누가 광합성량이 많겠어요? 당연히 B죠. 이건 알고 있잖아. 그럼 A, B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찾을 게 조작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빛뿐만 아니라 뭐뭐 있어요? 온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도 있잖아요. CO2 농도도 있고요.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게 무슨 변인이에요? 독립이라고 하죠. 독립. 그 중에 이 실험을 딱 봤더니 이제 센스적으로 누가 조작된 거야? 빛이죠, 빛. 그죠? 그리고 실험의 결과값은 광합성 양이고, 가설이 뭘까요? 빛이란 말이 들어가고 광합성량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게 가설이에요. 빛은 광합성량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 갔어요? 이게 뭐라고요? 가설의 설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설은 조작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탄저병 백신이 탄저병 예방에 효과를 줄 것이다 라고 제가 가설을 설정했어요. 그럼 누가 종속값이에요? 그 탄저병에 대한 예방 효과잖아. 그게 결론이면 조작은 누굴까요? 탄저병 백신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양들을 이렇게 한 25마리씩 논단 말이야. 건강 상태가 동일한. 이거 통제된 거죠. 변이 통제 시킨 거예요. 한쪽은 탄저병 백신을 놨고 한쪽은 놓지 않아요. 그래 놓고 탄저균을 넣는 거죠. 그럼 탄저균을 넣는 것조차도 뭡니까? 변이 통제예요. 똑같이 균을 넣는데 결국 여러분들은 탄저병 백신을 맞은 애하고 맞지 않은 애를 봤을 때 어디가 대조다? 맞지 않은 애가 대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누구는 조작은 들어간 것이 실험군인 경우가 많다. 알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험을 만들어낸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본다면 여러분 이름을 말할 수 없으니까 A라는 학생이 있어요. 얘는 범생이라고. 범생. 이거 쓰지 마세요.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있는데 B 학생과 A 학생의 사건을 한번 볼게요. 이 B 학생은 비행소년이에요. 비행소년. 알겠습니까? 이 친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돈이 필요한 거야. 왜? 놀려고. 놀려면 10,000원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얘가 어떤 문제 인식을 갖게 된 거지? 나는 왜 10,000원이 없지? 그래서 얘를 딱 봤어. 저번에 범생이 하나 와. 그럼 저한테는 A 학생은 어떻게 하면 10,000원을 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워서 실험을 하는 거야. 왜 다음에도 그 가설을 사용해서 걔한테 10,000원 얻어야 되니까. 얘한테 10,000원을 얻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이게 있겠고, 그지? 이런 것도 있겠고, 이거 진짜 무서운 애는 되게 무서워 이거. 그 다음 뭐 이것도 있겠고, 그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독립변이인 거예요. 종속은 뭐죠? 10,000원을 얻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뭐 하겠어요? 가설을 세우겠죠.
A라는 학생은 욕을 하면이라고 10,000원을 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운다면 인상을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흉기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머니에 손 넣고 얘를 불러놓고 물론 설계를 할 때는 분위기를 잡아야죠. 막 사람 북적북적한 데서 욕하는 걔가 뭐 그러다 가면 또 그렇잖아요. 조용하고 으슥한 데를 찾아서 부르는 겁니다. 그럼 범생이들 막 뛰어와요. 뭐 주는 줄 알아요. 뛰어오면 그 자리에서 또 욕만 해야 됩니다. 욕만. 인상도 쓰지 말고 주머니에 손 넣고 흉기 다 가리고 그런 욕만. 이런 나쁜 아이가 저쪽으로 욕하거나 아니 얘가 외국에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영어로 막 때리거나 일본에 하면 이게 없죠. 심해! 뭐 이러든지 뭐가 허술을 해가면서 뭐 이러면서 돈을 달라고 해야겠죠. 근데 얘가 웃고 갔어요. 이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잖아.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니구나. 그럼 A라는 학생은 인상을 쓰면 뭐 이러는 거죠. 인상을 쓰면 돈을 줄 것이다. 애를 불러. 어제 웃겼던 애니까 또 가겠지. 또 웃길 줄 알고.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얘가 말 한마디도 않고 인상만 쓰는 거죠. 돈 줘. 안 줘. 그럼 더 인상 막 찌그러고 막 침도 탁 맡으면서 돈 줘. 걔가 웃으면서 오늘도 들고. 실패했지. 자, 그 다음에는 얘가 이제 폭력을 사용하고 싶은 거지. 흉기를 좀 부르고 폭력 불러. 오자마자 네 킥을 팍! 10,000원. 그랬더니 걔가 10,000원이 줍니다. 그럼 별로. A라는 애는 네 킥을 넣으면 10,000원을 준다라고 결론을 세웠어요. 이거 실험이 제대로 된 실험이 아니고 뭔가 센스가 있는 친구는 저 실험 잘못된 거다 알지. 근데 뭐가 잘못된 거야? 대주군이 없다. 그치? 이거 넣기 전에 달라고 했어야지. 걔가 돈이 많아. 어제도 웃겼고 그제도 웃겼는데 아이 고생한다.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이유도 없이. 그리고 웃기는 게 이게 일반 논에서 좀 멀어져. 야 지나는 강아지 걔한테 니킹 10,000원 줘야 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교 대상 대조군이 빠졌다는 것도 옛날에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조군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거. 니킥을 넣었으면 넣지 않은 실험도 해야 돼. 알겠지?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거기 실험 몇 개를 한번 봐보자. 페이지 22쪽 가봐. 22쪽. 자, 여러분 연역적 탐구 방법에 예가 있을 거다. 위에 얘기는 지금 선생님 한 말이고 다 플레밍의 페니실린의 발견이라고 했어. 사실 이 실험은 잘못된 거야. 페니실린은 플레밍이 발견하지 않았어. 젊은 과학자 둘이 발견한 거야. 화학을 들은 친구들 아마 알 거야. 근데 플레밍은 뭘 발견했냐면 푸른 곰팡이를 발견한 거죠. 이 푸른 곰팡이 있는 주변에 있는 것들은 균들이 다 죽는 거야. 걔가 다 압살해 버리는 거지. 이런 것들을 보통 경쟁 배타의 원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서식지가 겹치거나 먹이가 겹쳤을 때 누구 하나는 죽여버리는 거야. 자기의 뭐를 위해서.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 푸른 곰팡이가 주변 세균들을 죽인다는 걸 알고 딱 논문에 올렸어. 거기까지만 한 거야, 이 사람은. 근데 그 논문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지. 혹시 얘가 사람의 상처도 치료하지 않을까? 이거 발견한 거야, 치료제. 알았어? 그게 항생제 페니실린입니다. 알았니? 지금 여기 있는 이론을 보면 가설 설정이가 제일 중요해. 니네 가설 설정 한번 눈으로 읽어봐. 자, 결론이 뭘까?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드는 게 결론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그 결론이라고. 그러면 조작은 누구야? 푸른 곰팡이야. 알았어? 자, 그렇다면 거기에 보니까 푸른 곰팡이가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지. 누가 대조군이라고? 없는 게 대조군이라고. 푸른 곰팡이 있는 게 뭐라고? 실험군입니다. 이 실험을 했는데 성공했네? 그럼 결론 도출한 거고. 푸른 곰팡이는 살균 효과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자, 오른쪽에 파스테르. 산저병 백신 개발 바. 사실 그 백신은 그 위 파스테르보다 훨씬 앞에 있는 사람이 백신을 그건 귀납적인 탐구야. 또 백신은. 알았냐?
근데 이거를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게 연역적 탐구인 거야. 결국 뭘까? 상상적으로 다 우리가 막 이론적으로 막 설명한 그런 것들은 다 귀납이고, 너희들 진짜 실험실에서 하고 결론 얻어내는 것들이 다 연역적이야. 그럼 시험에는 연역밖에 나올 거 없단 말이야. 문제생활에서 낼 때 실험에 다양함이 있는 것이 연역이거든. 지금 얘도 이거야. 자기가 백신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여러분 참고로 백신은 말이다, 우리 몸에 기억세포에게 세균의 몽타주를 소개하는 애가 백신이야. 이건 여러분들이 3단원 가서 방어작용 가서 배우거든. 얘들아, 우리 몸에는 림프구라는 애들이 있어. 물론 제식세포의 일종이야. 그 중에 일종이 백혈구니까. 알겠어? 림프구라는 애들이 있는데, 그 많은 림프구 중에 비림프구라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B라는 말이 본스멜로우야. 불수. 거기서 자라는 애들이거든. 걔가 비림프구인데, 걔는 외부에서 항원이 침입하잖아. 그럼 백혈구가 막 잡아 죽일 때 백혈구 꽁지에서 어떤 애가 붙어 있어. 걔 보조티라는 애인데, 보조티 림프가 붙어 있다가 백혈구가 가수분해시켜갖고 막 DNA를 쪼개뜨리면 그 정보를 싹 갖고 가서 B랑 독성 T 림프구한테 전달을 해서, 그럼 걔들이 그걸 보고 이제 분화를 시작하거든. B 림프구가. 독성 T는 그냥 승질이 급해갖고 지가 직접 가서 거대 세포나 암세포 이런 애들 막 직접 공격해. 알았어? 세포들을 공격하는 애가 독성 T고, 항원들을 항체를 통해서 공격하는 애들이 B거든. 니네들 그래서 고등어 먹으면 혹시 뭐 알러지 있는 애들 있지? 뭐 먹으면 알러지 있고, 번데기 먹으면 알러지 있고, 이런 애들이 독성 T가 공격해서 그런 거야. 알러지가 생기는 거고, 니네들 뭐 조직 이식이는 거 들어봤지? 뭐 누구 신장을 이렇게 조직 이식했더니 거부 반응이 일어나. 그거 독성 T가 공격한 거야. 알겠냐? 근데 비림프구는 보조티가 정보를 딱 주면 그걸 딱 읽고 동시 분할을 하거든. 형질세포랑 기억세포로. 그 기억세포가 몽타주를 만드는 애. 그래서 이런 놈이 적이란 말이야? 그래도 잘 걸렸다고 딱 걸어놔. 그리고 두 번째, 애들이 딱 침투하자마자 항체를 갑자기 확 생성시키고, 왜? 걔 담당 부서가 따로 생겨 있어. 기억세포. 알았니? 분화되는 속도보다 기억세포가 분화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백신이라는 건 이런 거야. 세균을 딱 뽑아내서 키워. 그랬더니 한 달 있다가 얘 죽는 거야. 그러면 29일째 되는 세균을 넣어주거나, 우리 몸에 할아버지 세균 넣어주는 거야. 할아버지들이 분열해갖고 막 몽둥이 들고 뛰어갔지. 뭐 얼마 배워서 한 대 치면 다 넘어가는 거. 아니면 죽은 애를 넣어. 죽은 애를 가끔은 넣어서 걔를 인지를 시키는 거지. 그래서 애들이 한번 워밍업을 해본 거야. 뭐 쓰러트를 봤어. 진짜 딱 죽으면 그냥 한 방에 끝낼 거 아니야. 개체수 많아져서. 그게 백신의 원리야. 탄저균이라는 균 자체가, 니들 과일 같은 거 보면 시커먼 거 있지. 사과 특히. 그 바닥에 떨어진 거랑 이 시커먼 건 다르다. 골맞다고 하는 거 그건 바닥에 떨어져 그런 거고, 실제로 썩은 게 있어. 썩은 게 진짜 진한 갈색처럼 썩은 게, 그거 탄저균이야. 그거 만약에 짐승이 초식동물이 그거 먹잖아? 지금 살이 썩어. 인간이 먹는 인간도 그렇게 썩어. 뭐 인간이 눈에 보이는 고기가 썩은 고기를 먹진 않으니까 인간은 잘 걸릴 염려가 없지만, 초식동물은 걸릴 염려가 되게 많다고. 닥친 대로 먹으니까 걔들을. 그래서 탄저균 백신을 만들어서 놓은 거지. 그리고 진짜 탄저균을 넣어보니까 백신을 맞은 애들은 막 떼어놓는데 맞지 않은 애들은 죽더라. 이게 바로 백신의 출발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가설만 딱 봐도 조작이 탄저균 백신이구나. 종소군. 그에 대한 효과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넘겨서 페이지 24쪽 가봐요. 자,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의 탐구 과정입니다. 여러분, 얘들은 지금 막 섞어놨어요. 그죠? 그럼 빨리 찾아가세요. 물음표. 뭡니까? 문제인식 단계. 어디 있어요? 나에 있죠. 뭐뭐일까? 라고 있잖아. 그게 문제인식 단계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할 게 뭐예요? 문과. 뭐뭐일 것이다.
빨리. 것이다 어디 있어요? 뭐뭐일 것이다. 라에 있죠. 이게 가설의 설정 단계. 그리고 뭐 이제 실험군과 대조군을 막 짜가지고 그 다음에 변이 통제시키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마에 있죠. 그죠? 이게 탐구 설계 및 수행 단계.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뭐를 합니까? 실질적으로 자료를 해석해야죠. 어디에서는 뭐 했고 어디에서는 뭐 했고 이런 걸 찾아야 되잖아. 그거에 대한 설명이 어디 있어? 가에 있지. 자료 해석. 됐네. 잠정적 결론과 맞아. 그럼 뭐야? 결론을 도출하죠. 가에 있지. 이해갑니까? 이 순서가 여러분 제일 어려워. 여러분들 찾기가. 하지만 문과는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하려면 자결하라는 짓이다라고 외우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1, 2번만 찾으면요. 뭐 물음표하고 뭐뭐일 것이다만 찾으면 나머지 쉬워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이런 실험이 무슨 탐구 방법이라고? 연역적 탐구 방법. 너희들 국어 배우지? 국어의 논설문이에요. 알았냐? 논설문 같은 거 막 주장하잖아. 뭐뭐는 어떻게 될 거고 앞으로는 제가 뭐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이게 바로 연역적이다. 알았어요? 다음 뒤에 있는 문제들이야. 풀어보면 되고 실력어까지 또 숙제 27쪽 넘어서 우리 저기 화성탐사 잘 못한 친구들 마무리 문제도 그 문제 특히 잘 보고, 그리고 30쪽에 7번 같은 문제 있지. 원그래프랑 교집합 문제 나오는 거 이런 거 자주 나오니까 요거 꼭 잘 풀어보고 페이지 33쪽으로 넘어가 볼까. 뭐 바다 달팽이에 대한 실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풀어보고. 요번에 숙제가 많네. 너네들 34쪽에 잠깐 와볼까? 34쪽에 03번 보이냐? 03번. 너희들 나 보이지? 나가 너희들이 말하는 독감 바이러스라고 써있지. 너희 독감의 바이러스를 뭐라 불러? 밑줄 쳐봐. 인플루엔자라고 불러. 알았어? 그냥 감기 바이러스는 아데노 바이러스야. 서로 종이 같냐 다르냐? 다르다는 건 알아. 알았지? 인플루엔자는 뭐라고? 독감의 바이러스 이름이고, 실제 감기 바이러스는 아데노 바이러스거든. 근데 그 모양 어디서 봤어?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옛날 메르스라는 감기 뭐 있었어. 독감. 사스라는 거 있었고, 걔들이 지금 코로나에 선족적이야. 진화된 거라고 지금 계속.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뭐가 가능하다? 돌연변이가 가능하다는 걸 명심. 알겠죠? 그럼 왼쪽 간은 이런 걸 진핵세포라고 그래요. 우리가 대장균 같은 애들은 뭐라 불러요? 원핵세포라 부른다겠죠, 여러분? 원핵세포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에 뭐 있어요, 이렇게? 요게 DNA인데, 여러분. 인간은 DNA가 어떻게 생겼어? 이중나선 구조지? 얘는 고리 구조. 그럼 얘는 세포 막이 있고 주변에 뭐가 존재한다, 이렇게? 벽이 존재하는데 이 벽의 성분이 뭐라고 했어? 세포벽. 펩티도 그리칸. 안 들어봤냐? 통합과학 시간에? 선생님들 툭 하면 하는 말인데, 이거 식물의 세포벽과 달라. 식물의 세포벽은 셀룰로스거든? 얘는 펩티도 글리칸. 알았어? 참고적으로 학교 선생님께서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승 얘기하잖아? 내신 낼 수 있어. 아, 내신은 그분 마음이야. 알았어? 이거 수능 기출에도 안 나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흘려듣지 마. 그래야 100점 나와. 알겠어? 꼭 기억해. 그러니까 거기 03번에 있는 애는 그 주변에 있는 그 박스 있지? 그게 셀룰로스야. 걔는 세포벽. 진핵세포다, 얘들. 알았지? 그렇게 알아도 요거는 너희들 어디에서 통과 시간에 배웠다라고 생각해서 낸 거야. 자, 이제 2단원 사람의 물질 대사. 자, 이거부터 보자.
다음에 기초평가 볼 때는 노트는 필 수 있다. 알았지? 제가 노트 필기를 안 했으면 머리에도 들어있어야 되고, 필기했으면 딱 보고 볼 수 있다고. 만약에 자기 노트에 그 내용이 없으면 무슨 색깔 적으라고 했어? 빨간색. 파란색은 이거 교재. 알았어? 교재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파란색. 알았니? 자, 사람의 물질 대사는 앞서서 생명현상 쪽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인데, 거기 생명활동과 물질 대사에 대한 얘기 보이지? 잘 봐.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명활동을 계속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몸 안에서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돼. 몸 안에서의 화학 반응이야. 그래서 얘가 합성도 일어나겠지만 분해도 일어날 거야. 화합도 일어나지만 분해도 일어날 거라고. 생명과학은 그 말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 동화와 이화라는 표현을 써. 알았지?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이거지. 물질 대사의 동화와 이화는 어떤 대사를 수반한다? 에너지 대사를 수반한다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알았냐? 그러면 우리는 물질 대사를 보고 세 가지 특징만 제대로 가지고 오자. 이것만 기억해. 첫 번째, 물질 대사는 어떤 대사를 수반한다고? 에너지 대사를 수반하고, 두 번째, 물질 대사는 다른 화학 변화와 다르게 천천히 반응한다. 알았지? 그 천천히 반응하는 이유를 오른쪽에 에너지 전환에서 배워. 세 번째, 반드시 천천히 반응하면서도 반응이 잘 일어나야 되니까 누구 도움이 필요하다? 효소. 요 세 개. 알았죠? 그래서 물질 대사에 대한 가장 큰 의미는 이런 거. 분자량이 작은 이거를 저분자라고 할게, 그냥. 그 분자량이 큰 얘를 고분자라고 부르자. 그래서 저분자가 이렇게 고분자로 가는 걸 우리는 합성이라고 불렀고, 동화라는 말을 썼어. 동화.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하고 물 같은 것이 고분자가 되는 경우, 여러분들은 이걸 광합성이라고 배웠단 말이야. 고로 이때 뭐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냐, 이렇게. 에너지가 흡수돼야 돼. 에너지가 흡수되는 걸 화학에서는 흡열 반응이라 부르거든. 이렇게 되면 에너지적으로 이렇게 돼. 이게 진행 방향이야. 그리고 이 세로축이 에너지 준이라고 놓자. 그러면 이쯤에 CO2하고 H2O가 있다면 이쯤에 포도당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에너지 차만큼. 미쳤나봐. 반려를 여기다 그려놨슈. 여기까지 쫓아온 애들은 없겠지? 여기는 없어, 그지? 요렇게 되는 거야. CO2하고 H2O. 여기에 포도당. 그래서 요만큼의 에너지가 흡수되는 과정. 그래서 에너지가 높다야, 에너지가 높다. 그 다음에 고분자가 이렇게 저분자로 내려오는 과정. 이거를 이제 분해라고 하지, 분해. 화학변화에서는. 이걸 생명과학에서는 이화작용이라고 불러. 이때는 반대로 에너지가 방출되겠지. 결국은 이 에너지 대사를 이끌어낸다 이거예요. 물질 대사는. 그죠? 그게 첫 번째. 또한 진행 방향과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H2O 물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이동한다. 이게
발열 반응 그래프고. 자, 이래서 봐라. 우리가 합성이라는 과정에서는 어떤 놈이 대표적이냐? 광합성이나 단백질 합성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이 분해 쪽은 가장 쉬운 방법이 호흡과 소화로 보면 돼. 소화. 알았지? 호흡과 소화가 다 이런 일들이다. 실제로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건 몸 안의 반응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소화는 물질 대사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 왜? 소화는 우리 몸 밖이거든, 얘들아. 알았어?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일반적인 우리 몸 안에서의 분해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까? 해독작용 같은 거. 간에서. 알겠어? 어찌 보면 적혈구를 파괴시키는 기능도 바로 이화에 해당되는 거고.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러면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천천히 반응이 일어나도록 반응을 빠르게 도와주는 애가 누구다? 효소다. 그래서 이 효소를 생체, 정촉매다. 정촉매라는 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애들이야. 정촉매. 반대말이 부촉매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몸 안에서의 화학 반응이라고 했지만 몸 밖에도 사실은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소화 같은 경우는 포함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지? 그래서 몸 안 이러지만 여기 예외적으로 소화도 얘는 체외거든, 얘들아. 체외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따 배운다. 알겠지? 기관계에서도 자세히 배울 거고. 자, 그래서 특징적인 거. 자, 물질대사 특징적인 거. 자, 물질대사는 무슨 대사를 수반하자? 따라온다. 이렇게 하자. 에너지 대사가 따라온다. 두 번째, 반응 속도가 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건 얘 때문에 그렇다. 효소가 관여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에너지 전환과 이용 쪽은 무엇이냐? 우리 몸에서 대표적 에너지 전환을 호흡으로 잡을 거야. 참고. 우리 호흡은 외호흡과 내호흡으로 보통 나눠.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내호흡이다. 외호흡은 우리가 보통 기체 교환이라고 부르면 돼. 이게 호흡이야. 그래서 폐에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혈액과 조직세포 간에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 외호흡, 내호흡 이렇게 말해. 이 둘 다 기체 교환인데 얘는 어디서 일어난다고? 폐와 폐포. 폐포, 모세혈관 하자. 헷갈린다, 지들이. 폐포와 모세혈관 할게. 폐포와 모세혈관. 여기서 폐포는 몸 바뀌고 모세혈관은 몸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는 혈액과 세포. 그래서 보통 이게 요렇게 가고 요렇게 나오죠. 요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호흡을 한다면 요거 말고 세포 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알겠죠? 얘가 바로 에너지 전환인데 포도당이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고 요렇게 ATP를 합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TP를 합성한다. 알겠습니까? 그럼 에너지 전환과 이용해서 우리가 배우는 세포호흡은 결국 얘 거다 이거죠. 기체교환이 아니에요, 얘들은. 알았죠?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장소는 세포질 속 미토콘드리아. 사실 세포질이라는 것은 세포의 핵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세포질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미토콘드리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한다면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게 뭐냐면 볼록볼록 튀어나왔잖아. 이렇게 융털같이. 이걸 크리스탈 구조라고 그래요. 여러분한테 크리스탈 구조라고 부르는데 바깥쪽 요걸 외막이라 부른다면 요 안쪽 게 내막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중막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토콘드리아, 핵, 엽록체 이 셋만 외막과 내막이 있어요. 이중막 구조. 알겠죠?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가 포도당이. 그 다음에 또 들어가 누가? 산소가. 이런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애가 누구냐? 이산화탄소. 그리고 누구? H2. 그 다음에 그냥 나오는 게 얘도 나온다 이거죠. 얘도 나와요. 물론 열도 나오죠. 열도. 알겠습니까? 이 과정을 보는 게 세포호흡이야. 그래서 이 세포호흡과 에너지는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효율적인 건 일부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포도당이 있습니다. 얘가 이화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 물이 생기는데 열 에너지도 나온다는 거죠. 그가 식으로 쓰면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질량 보존회에서 원자들을 맞추면 개수가. 근데 이 열 에너지를 모두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얘는 ATP와 열 에너지로 나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발생하는 열을 모두 방출하지 않고 일부의 ATP, 이게 이제 전체의 40%에 해당되는 애라고 그래요. 이 ATP가. 전체 열 에너지의 40% 정도를 저장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 ATP가 도대체 뭔데? 자, ATP는 여기는 두 번째 ATP로 볼게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포이트란 말을 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염기 배웠죠? 염기. 참고로 여러분들 요 네모 부분 여기다 이렇게 쓰자. 그냥 제가 굳이 이제 빨간색으로 쓰는데
이렇게 인산기가 사실 저기 P라고만 써놨는데 제 인산기라고 생각하십시오. 위아래로 좌우로 산소가 3개, PO3, 3가 마이너스의 이온이 저게 결합이 되어 있거든, 애들이. 인산기가 3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아데닌이고요. 얘 이름이. 여러분, 염기의 아데닌 알죠? DNA에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배웠죠? 아저씨 차 타고 가요. 이렇게 외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중에 아데닌이고요. 얘가 누구냐면 5탄당인데 바로 RNA의 주축이 되는 리보스예요, 리보스. 그래서 아데닌과 리보스를 딱 합쳐서 아데노신이라고 불러요. 아데노신의 A. 이게 바로 ATPA예요.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인산기 하나를 모노라고 해요. 모노. 한 개를. 그 다음 2개를 다이라고 하고요. 3개를 트리라고 한다면 요거 하나 붙어 있으면 알람인데? 삼성인데? 제 건데? 똑같네. 인산기 하나고요. 모노. 2개 있으면 뭐라고요? 다이. 3개 있으면 트리. 그래서 봐요. 하나 있으면 AMP예요. 2개 있으면 ADP. 3개 있으면 이렇게요. 알았죠? 그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트리란 말은 요것 뜻이에요. 그리고 P란 말은 인산기란 뜻이고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포트 이렇게 부릅니다. 저걸 ATP라고 하거든.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준 거 있죠? 요게 고에너지 결합이에요. 저거는 끊어질 수 있는 거죠. 고에너지 결합이 2개 있는 거예요. 보통 7.3kcal 정도 되거든요. 저게 하나 끊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간다는 건 뭐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얘가 이렇게 갈 거니까 얘는 이렇게 됐고 얘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반대로 가면 뭐예요? 이화죠? 반대로 가면. 그죠? 그 얘기라는 거죠, 이게. 근데 저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물론 여러분, 미토콘드리아에서 전체적으로 이 38ATP가 모두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 생투에 가서 여러분들 배웁니다. 밖에서 2개가 일단 생성되고 안쪽에서 몇 개가 쓰이고 총 합쳐서 38ATP가 나옵니다 이러는데 그냥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런 작용이 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포도당이 산소랑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고 이때 열이 발생하는데 이걸 이화라고 한다면 이거죠. 이 열에너지 중에 일부가, 알겠어요? 일부가 이렇게 써요. 이건 동화죠. 이게 인산기거든요, 인산기. 그러니까 인산기가 2개 있는 애가 3개 있는 애로 바뀌는 거야.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죠. 이건 동화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함정으로 잘 나오는 게 미토콘드리아는 동화작용을 한다 안 한다? 한다요. 여러분들은 호흡만 한다고 외우잖아요. 사실은 ATP 합성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미토콘드리아 아니
물질 뭐 어떤 곳이든 물질 대사는 다 한다는 거 명심하세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엽록체는 광합성 한다고 배웠죠. 그럼 동화죠. 이화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동화작용 광합성을 할 때 ATP가 ADP로 막 변해서 에너지 공급해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는 물질 대사를 모두 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중에서도 이렇게 일부라고 했는데 이렇게 ATP로 저장하는 에너지가 실제로 전체 에너지가 686kcal거든요. 요건 여기서 한번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부를 저렇게 저장한다 그랬는데 이게 밖의 물질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노트 왼쪽. 알겠죠? 노트 왼쪽. 자, 여러분 연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연소. 그리고 호흡이라는 게 있어. 누가 물질 대사다? 호흡이 물질 대사야. 연소는 이렇게 물기를 꼭 짠 포도당을 연소를 시키잖아. 그럼 당연히 이산화탄소와 물이 돼. 근데 이때 나오는 에너지는 이렇단 말이야. 빛과 열 에너지가 나와. 알았지? 얘는 온도가 좀 고온이 필요하다. 400도씨의 고온이 필요해. 그리고 이 에너지는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 686kcal. 물론 뭐가 관여해 여기에? 얘가 있어야 되겠지. O2가 당연히. 연소니까. 호흡은 이 포도당이 저렇게 급격히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응해. 이런 식으로. 느리게 반응한다. 그래서 저온 보통 36.5도씨 천천히 반응한다고. 반응 속도가 연소보다 훨씬 느리다고. 그러면서 중간중간 단계에서 뭐가 나오게 되는 거야? 얘만 나오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중에 일부를 뭐로 저장한다? ATP로 저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소와 호흡의 차이를 보면 빠르다 느리다라는 차이도 있고 고온 저온도 차이도 있지만 누가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다, 관여한다도 있어. 알았지? 다시 봐봐. 차이점 한번 볼게. 차이점. 눈으로 봐야 되는데 애들이 얘는 빠르다, 얘는 느리다.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는 온도가 고온이며 얘는 체온이지, 저온이라는 것. 그 다음에 효소 관여가 얘는 없는데 얘는 있다, 이런 거죠. 효소가. 그리고 효율면에서 일부 ATP 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 이런 차이. 하지만 공통점도 있을 거야. 뭐 같은 산화환원 반응이고 거기에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동일한 생성물도 나오고 이런 공통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물질 대사에 해당되는 애들은 일반 화학 변화보다는 느리면서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천천히, 그건 효소가 관여해서 그렇다라고 알아두자고. 자, 그러면 저 ATP는 어디에 쓰이냐고는 거지. ATP는. 자, 봐봐. 저렇게 미토콘드리아에서 합성된 ATP, 여러분, 미토콘드리아가 몸 어디에 있는 손으로 짚어봐. 야, 니네 몸 가리켜봐. 응? 아무데나 찍어도 괜찮다고, 이 사람들아. 니네 몸 어디든 세포로 구성되지 않은 게 있나? 없지? 거기에 미토콘드리아 다 있어. 알았어?
특히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근육이야, 근육. 다핵세포가 있는. 그러니까 거기는 ATP를 엄청나게 합성하는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니네가 손을 딱 들고 있잖냐? 5번만 잼잼잼 하면 여기 있는 ATP 금방 사라져. 알아? 5번 한 다음에 계속 6번, 7번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 다음부터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되는 ATP 말고 다른 애가 관여해. ATP인데. 그걸 너희들이 이제 뒤에 가서 배운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ATP는 모든 세포에서 생성을 해. 온몸에 뿌려놔. 우리가 급작스러운 어떤 에너지를 써야 될 때를 대비. 근데 그것도 다 쓰게 되면 크레아틴 인산이 인산기를 강제로 줘서 ATP를 합성하게 도와주고 그것도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젖산 발효라는 걸 해. 지금 얘들 포도당 하나에 몇 ATP 나오고 있어? 38 ATP 나오겠지. 효율 되게 좋잖아. 40% 이상이잖아. 근데 젖산 발효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격한 일을 할 때 생기는 그 호흡은 무기호흡이라 해야죠. 무산소 호흡이거든. 속도 되게 빨라. 물론 포도당을 젖산으로 만드는 이산화탄소 이게 아니라 중간 단계인 젖산으로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짧아. 근데 EATP밖에 못 만들어.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막 강제적으로 일을 할 때는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쌓여? 젖산이 쌓이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네가 뭐 배겠다고 그래? 알 배겠다고 그러는 게 그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은 어쨌든 ATP라는 에너지원을 활용하고 있다. 요 정도로. 그러면 이 ATP라는 게 과연 봐라. ATP로 가면서 인산기가 떨어질 거 아니겠어? 근데 얼마의 에너지가 나? 7.3kcal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게 어디 쓰이느냐는 거지. 이거는 너도 근육 운동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 체온 유지. 알겠어? 그리고 정신활동이라고 했는데 너희들 정신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서 신호, 시그널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도 ATP가 필요해. 하다못해 신호를 전달하는데 왜 ATP가 필요하냐면 생체 전기로 흐르게 하려면 니들 세포막에 있는 막단백질 배웠지? 거기서 이온들을 강제로 막 뿌려야 되는 애들이 있거든? 펌프 작용을 하는 애들, 걔들한테도 ATP가 필요하고 니들 몸에 강제적으로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 모두가 ATP가 필요해. 너희들 잠을 잘 때도 분명 ATP는 계속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않고 자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한 게 그거야.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거. 알겠어요? ATP는 되게 중요한 물질이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발생하는 이 7.3kcal 이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 뭐마다 우리 인간 같은 경우라면 이런 건 뭐예요? 근육 운동도 여기에 해당되고 뭐 그다음 체온 유지도 여기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 중요한 건데 여기 뭐 정신활동 생장 이런 거 안 나와요. 능동수송에 이용됩니다. 이 능동수송이라는 건 거스르는 행동이야. 보통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입자가 퍼져가잖아. 그게 확산이지. 반대인 거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알겠어요? 저농도에서 고농도. 삼투압 같은 건 아니고요. 알았어요? 걔들은 에너지 필요 없어요. 이게 능동수송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몸에 세 군데서 나타나요. 나트륨 칼륨 펌프하고 그 다음에 저기 제흡수. 세뇨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뒤쪽에서 근육 수축. 여러 가지 능동성이 일어나는데 이게 저기 어류계 쪽으로 가면 전기 뱀장어가 발전 일으키는 거 있죠. 이것도 얘예요. ATP 엄청난 양의 ATP를 써서 걔들은 그 꼬리 쪽 이쪽이 그 발전소예요. 거기가. 그리고 반딧불이가 뭐 일으켜요? 반짝반짝. 그것도 얘예요. ATP를 이용하는 거. 이런 얘가 있다는 거죠. 알았습니까? 이건 누구라고? 누구야? 별걸 다 줄여. 전기뱀장어. 얘는 다 쓰자. 반딧불이. 알았어? 이런 데도 ATP가 쓸 수 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40쪽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효모의 이산화탄소 방출량 비교하기. 여러분, 효모라는 애는 무산소 호흡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효모는 유산소 호흡도 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얘가 무산소 호흡을 하면 어떤 기체가 나오겠다. 어차피 호흡이니까 CO2 기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CO2 기체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CO2 기체가 많이 발생하면 화성 탐사 실험에서 봤듯이 거기 CO2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얘는 CO2가 발생을 한단 말이야. 발생을 하면 그 양이 많은지 적은지로 바로 우리가 하는 거, 효모의 활동을 평가하겠다. 그리고 맹관부라는 장치가 나오는데 끝부분이 막힌 게 맹관부예요, 여러분. 알았어? 오픈된 게 아니라 막힌 거죠. 그래서 발효관 1부터 5까지 실험을 할 거야. 봤지? 자, 종속변이 뭘 것 같아? 발생한 기체의 부피량이야. 됐어? 발생한 기체의 부피량. 근데 실험 1, 2, 3, 4, 5 중에 다른 하나가 뭐냐? 하나는 음료수, 다른 하나는 효모, 중류수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실험 2, 3, 4, 5는 모두 뭐가 되는 거야? 실험군이 되는 거고, 이해하니? 실험 1은 뭐가 되는 거야? 대조군이 되는데, 효모가 조작이 아닌 거야, 보니까. 효모는 다 들어가 있잖아. 누가 조작이야? 음료수. 그지? 음료수가 조작인 거야. 그래서 1번이 대조군이라니까. 알겠어? 그래서 거기 보면 1, 2, 3, 4, 5번 중에 2번이 플러스가 제일 많아. 5번이 그 다음 많고. 그치? 그래서 얘가 정말 효모에 의해서 분해됐는지, 이 기체가 CO2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누굴 넣냐? 그거 조심해라. KOH는 가장 확실한 CO2 흡수제다. 이거 화학을 배우는 친구들은 KOH가 염기물질이거든. CO2가 산성물질이야. 이 둘이 중화 반응이야, 사실. 물론 이 CO2를 NaOH도 흡수할 수 있거든. 근데 KOH가 훨씬 반응성이 커. 더 비싸고. 그래서 식물, 생물, 모든 호흡 실험엔 생명과학은 무조건 수소나 칼륨 쓴다. 알았죠? 좀 비싸더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왜 흡수되느냐? KOH로 흡수되는 거, 이거 CO2 기체밖에 없는 거니까 얘는 CO2 기체야 라고 확인할 때 KOH를 쓴다. 알았죠? 됐고. 이러면 숙제가 또 페이지 45쪽까지. 알겠어요?